자, 이 태블릿 이야기 좀 계속 좀 해보시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본의 그 산케이 재팬포드에서 보도한 거는 어제 우리 방송에서 나갔는데, 네. 이게 지금 산케이 영업한 가장 많은 본 기사 2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1위 기사가 2주 전 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내일 정도 1위 올라갈 게 확실시 되니까. 그러면 최근 2주간 산케이 영업판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전화가 없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없다. 그러면 반론할 게 없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쪽에서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뭐 일본에 무슨 어디 있는 외곽 잡지가 아니잖아요. 산케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 홍보판에 메인에 일면 다 갖다 박았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 범죄를 저질렀다. 산케이에 항의하는 걸 넘어서 이거 외교 분쟁 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그쪽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네. 전화 한 통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일본어판을 올리지 않고 있었어요. 네. 일본어판을. 혹시 이제 뭐 정정하게 될지 모르니까 전화가 안 오니까 일본어판을 또 갖다 박아버렸는데 일본어판을 올리니까 역시 예상대로 이 산케이 독자들의 항의 전화가 들어왔대요. 산케이 독자들도 네. 보수적이고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친화적이니까. 그 귀여운 윤석열 왜 괴롭히냐 이래가지고 네. 항의 전화가 들어왔는데 조회수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산케이 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둬라. 전화도 안 오는데. 산케이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보수, 우익, 극우 어느 정도 스탠스라고 보면 됩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일본의 보수 목소리를 전한다 그러면 산케이 논설을 가지고 그렇죠. 하니까 네. 한국의 조선일보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일본의 조선일보 산케이에서 사랑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일본 보수 언론이 한국 보수를 쳤을 때 어떤 사건 벌어지냐가 박근혜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때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호텔에 갔니뭐니 이거를 산케이가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했었거든요. 네. 그거 바로 형사고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산케이 기자가 그냥 추방하고 막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산케이가 보도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 근데 전화가 안 오니까 당황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야, 그럼 지금 산케이 신문은 보수라는 그 자기 회사의 논조와 그다음에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언론과 그 속에서 나름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산케이 해외파는 거의 다 미국 유학파, 그러니까 산케이 소속의 미국 유학파들이 만든다 보니까 네. 좀 리버럴한, 산케이 본지보다는 좀 리버럴한 부분이 네. 있어서 야 그래도 이게 언론인이 감옥까지 가서 밝히는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했는데 예상보다 한국 정부 반응이 없고 네. 한국 언론은 반응이 없을 거라는 거 제가 얘기해 줬고 그렇죠. 한국 언론은. 네. 근데 조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려하죠.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걸 지금 근데 변희재 대표님은 좀 더 주위에 확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세요? 산케이 해외판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항의 전화가 없으니까 네. 중국 언론 해외판이 바로 달려들어서 네. 제가 오늘 인터뷰 이 자료를 다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질의서까지 지금 교환이 됐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안에 제가 이제 중국 미주 해외판 거기랑 이제 인터뷰를 하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한국 언론에 좀 받아줘야 되는데. 한국 언론 두 군데가 이건 지금 쓰기로 했어요? 네, 쓰고 있는데 이제 데스크가 지금 겁을 잔뜩 먹어서 기자는 하려고 그러는데 데스크가 좀 보수 일간지입니까? 아니면은 좀 촛불 쪽에 보영 방송도 있고 지금 네.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 네. 근데 산케이 나오고 중국 매체 나오고 저 미국의 또 거의 완전 메이저 언론도 지금 취재 중이거든요. 이 정도 가는데 한국 언론이 보도 안 한다 그러면 한국 언론 다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지금. 그러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 해외 매체들이. 해외 매체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너 네, 이거. 네. 한국이 무슨 뭐 예전에 무슨 뭐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민주화 다 이룬 나라에서 한국 언론만 보도 안 하고 있다. 야, 이거 국제 망신이야, 국제 망신. 변희재 대표님 표현대로 하면은 감옥은 가더라도 고문 당하지 않는다. 밥은 준다. 네. 그런 시대인데 언론이 이 정도 보도도 제대로 못 하느냐. 그런 비판이네요. 그러니까 외국 기자들이 지금 비웃고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 상황을. 그러니까 윤석열이 범죄 저지른 것도 참 황당하지만 거기에 언론 껴있죠, 재벌 껴있죠. 이것도 황당한데 이걸 한국 기자들이 보도 안 한다는 거를 지금 언제 이렇게 한국이 꼴 났냐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각 매체 지금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뭐 변희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매체가 어딘지 짐작은 갑니다. 짐작은 가는데 거기가 유튜버도 좀 세잖아요. 변호사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케이 보도 하나 만들고 그 중국 보도 하나, 미국 보도 하나 3개 들고 변 대표님이 기자회견 하듯이
그 언론하고 인터뷰해버리면 어떨까요? 우리 작년에, 지난주에 저 앉은 걸 초대지 김용민 기자가 했는데 기자 한 명도 안 오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그 윤석열 한동훈 고발하는데. 네. 야, 그래도 우리가 4명이 다 네임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고발하는데 기자가 한 명도 안 온다. 정말 한국 기자를 반성해야 되고 이 반성을 뛰어넘어서요. 저는 이런 언론사들을 국민들이 먹여 살려줄 필요가 있냐. 지금 한국 언론 치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언론사가 거의 없고 네. 정부 광고 플러스 대기업 광고인데 정부 광고가 광고 효과 보고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 가지고 언론들에게 뇌물을 먹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눠주는 거지. 이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내가 국민들에게 호소했을 때 저런 언론사들 다른 나라가 보도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범죄를 은폐하는 이런데 더군다나 조중동은 내가 오히려 이해가 돼. 네. 근데 윤석열 정권에게 탄압받고 싸운다는 그 언론사들이 은폐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거 광고 없애버리자. 그러면 절반은 망합니다, 한국 언론들. 왜 우리 세금으로 쟤네들이 먹여 살려야 되냐. 이거 정말 이거 뼈 아프게 들어야 되고요. 제가 어제 이쪽 언론사 그 간부하고 같이 골프를 치면서 네네. 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 맞다, 지금 변 대표 얘기가.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범죄를 보도 못하는 언론사가 뭘 촛불이고 뭐고 떠드냐. 자기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도 이제 국회의원들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이제 검찰의 캐비넷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실제로 캐비넷이 두려운 것보다도 고소고발을 당해서 검찰에 불려다니고 그 과정에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언론사 같은 경우도 취재 기자도 그걸로 또 위축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들 자체가 상당히 좀 짜증스러운 거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은 그런데 이 태블릿 건은 지금 제가 완전히 이 한동훈, 윤석열 범죄자라고 찍고 다니는데 고소장은 안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이걸 기사로 하는데 얼마든지 써줄 만한데. 고소장이 안 들어오는데 뭘 겁먹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촛불 시위할 때 주도하면서 윤석열이 박근혜 수사할 때 다 응원하고 영웅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그걸 싫다고 봅니다, 그게. 근데 그러고 보면은. 두려움은 아니고. 언론사들은 자기들이 지금 촛불의 주역들이 앉은 거라고 백은종 대표,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인정하는데 자기들이 뭘 한 게 있다고 뭘 저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기득권 세력도. 촛불하고 자기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변희재 대표님은 그 부분은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자기들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이 허물어지는 것보다 제가 보면 좀 두려움이라고 봐요. 이거를 취재하고 있는 이 기자는 저한테 뭘로 설명했냐면은 일단 이 컴퓨터 분야여가지고 기자들 자체가 일단 이 분야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컴퓨터 분야. 그거는 변 대표님 체크하고 끌고서 쓰면 돼요. 그거 하고 이제 이걸 파헤친 미디어 워치와 이 촛불 매체가 원래 한 10년 동안 갈등을 맺어준 관계 아닙니까? 따지면. 지금 뭐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었다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제끼고 지금 이 상계부터 이제 보세요. 어떤 매체들이 쓸지 외국에 다 이제 그 유수의 매체가 쓰는데 정말 이거를 안 따랐었을 때 국격은 어떻게 되는 거며 대한민국 국민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만 눈기가 가렸다는 거잖아요. 다행스럽게 좀 젊은 기자들은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조만간에 터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언론사에서 만약에 생중계를 한다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픽스도 현장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스픽스는요. 다큐를 제작 중이었는데 반론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한한 상황이네. 태블릿 조작됐다는 점 쫙 끝냈어. 다 취재 끝냈는데 이거 반론을 해야 될 법무부 도망가지, JTBC 도망가지, 이걸 음해 보도한 그 기자 도망가지, 농객들 도망가지. 이거 반론이 한 건도 없어가지고 그 취재된 걸 지금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다 인정된 거라는 거예요? 인정된 거죠. 반론을 못해요. 이거 반론하는 사람들이. 그럼 지금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핵심적으로는. 법적으로도 고소도 안 하고 있고 법은 제가 다 걸어놓고 있고 완전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아예 한동훈 장관에게 제가 4번째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죠. 작년 7월에 제가 한동훈 윤석열을 민사소송을 했어요. 제 재판에서 제가 선고 2년을 받을 때 윤석열 한동훈이 수한 태블릿이 다 조작됐으니까 너희들이 조작한 증거 때문에 내가 처벌받았다 해서 그래서 답변서가 왔는데 이게 이제 태블릿 PC가 이제 딱 압수가 되면은 포렌식이라는 거를 딱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하는 건데 이 태블릿 PC는 한 달째 계속 켜졌다 꺼졌다 작동했다 한 28일을 작동이 된 기록이 나옵니다. 온오프가 18번 나와요. 꺼지고 켜지고가. 그리고 누군가 이 검사 사진이 찍혀 있어요. 검사 사진이 중간에. 한동은 아니고 제가 볼 땐 강백신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그 태블릿 만진 사람 가능성이 딱 많네. 찍혔다가 이걸 삭제를 했다가 제가 복원한 겁니다. 사진도. 네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이 답변서에 보니까 이 모든 게 윤석열 한동훈의 공식 답변이에요. 재판에는. 모든 게 다 자동으로. 태블릿이 자동으로 사람 사진을 찍는다고? 자동으로 구동되고 자동으로 사진 찍고 자기들 아무것도 안 했다. 자동으로 됐다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저 스마트폰 다 써보실 거 아닙니까? 이거 자동으로 켜집니까 이게? 요즘 또 이게 잠금도 다 돼 있고 몇 번 이거 해야 돼요. 18번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요? 이거 지금 제가 또 이 외국언론에 주는데 대한민국이 스마트폰 수출 1위거든요. 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작자들이 자동으로 켜주고 자동으로 사진 찍고 AI입니까 이게? 이따위 답변서를 써냈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한동훈에게 이제 11월 9일 날 재판이긴 하지만 이게 뭐냐 이거 정확히 항복해라. 더 거짓말하지 말고.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요거 사진 찍힌 놈 요거 강백씨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나 강백씨한테 공문 보냈고 네. 장시호가요. 지난주에 여기 누군지 안다고 질렀어요. 얘 누군지 안다고 자기. 네. 그럼 장시호가 아는데 한동훈이 모릅니까 걔를? 그걸 지금 1년째 한동훈은 답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보내놨고 법무부 국정감사 때 변희재를 증인 신청해라. 그 지금 몇 명 됐습니까? 이게 4만 5천 명을 돌파해서 이제 5천 명 5천 명 남았네. 네. 아직 이제 10월 1일까지니까 이번 주 안에 5만 명 돌파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민주당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국힘도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 안 될 것 같지만 상계하고 일본 매체 몇 개, 중국 매체 몇 개가 쓰고 한국 매체가 쓰기 시작하면 이거 증인 신청 어떻게 안 합니까 이거를? 네. 그래서 증인 신청 들어가면 제가 한동훈 앞에다 놓고 이 사진 딱 보고 누구냐고 이제 다그칠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제 앞에서? 모른다 그러겠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사진을 찍는 법은 모르겠으나 뭐 또 저기 편의점에 가서 사진기를 사고 뭐 이상한 이야기 하려나? 그래서 그 한동훈 나불나불 오늘도 이재명 대표 그 병원 실려간 그 날에 논평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일국의 법무장관이 그거 댓글러들처럼 굶는다고 수사하면 잡범도 그렇게 한다. 이 따위로 떠들어대는 게 안 돼요. 그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어떻게 장관이 본인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게 자기가 원래는 수사의 내용을 몰라야 돼. 몰라야죠. 체포 동의안만 갖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죠. 완전히 수사를 관여한 것처럼 제가 수사감사처럼 하고 있는 거가 이게 불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한동훈을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법사위가 얻어 터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만 제가 법사위 나가면은 요 요건 가지고 제가 5분 안에 정말 한동훈이 어떤 꼴 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다 이거. 변희재 vs 한동훈 진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지금 법정에 있는데 이제 국감에서 그러면은 이거 내가 태블릿 들고 와서 이거 자동으로 켜지는 거 시연해 보라고 제가 요구하려고 그래 한동훈한테. 법정에서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지금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도읍이 위원장입니다. 김도읍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 김도읍은 제가 보수에서 태블릿 진실 운동할 때 김진태하고 박대출하고 같이 저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검사 출신이죠. 네, 검사 출신인데. 자, 그다음에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입니다. 이분 검사 출신입니다. 민주당 간사.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 이름 읽어드릴게요. 권칠성,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오늘 참 3심에서 아웃됐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좀 잘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유라하고 장시호 이야기 제가 잠깐 좀 물어볼게요. 그 두 사람 사이 안 좋죠 지금? 안 좋다고 저는 확인을 했었어요. 한 2년 전에. 네네. 안 좋다고. 네. 왜냐하면 정유라가 저한테 말하기를 어머니가 이제 몇 억을 정유라가 애가 3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애 3명을 키워야 되니까 장시호한테 정유라 좀 주라고 맡긴 거를 장시호가 꿀꺽하고 갔다고 저한테 엄청 화를 낸 게 있어요. 그 지금 정유라는 민주당을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댓글러들도 막 고소고발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근데 장시호 씨는 그런 행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이거 중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완전히 상황이잖아요. 다르죠. 지금 정유라는 태블릿의 태자도 안 꺼내요. 네. 한동훈 만세, 거의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권력의 아첨에서 후원금도 먹고 자기 어머니 석방도 얘기하고. 근데 저는 저 방법으로 절대 석방 안 되거든요. 최소한 한동훈 윤석열의 범죄를 지고 있는데 지금 정유라가 하는 방식은 최순실을 사면하라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도 아니고 저는 오직 돈 문제라고 봅니다. 왜? 저 방식으로 석방이 안 돼요. 석방을 해주고 싶어도 지난번에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로 나와 있었는데 네. 이제 와서 석방되려면 최소한이 태블릿 PC 내 거 맞다. 검찰서가 정당했다. 이렇게 해줘야 석방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한테 태블릿 조작됐다는 이 근거들을 편지를 50통을 줬는데 저희가 쥐고 있는데 거래가 안 돼서 또 감옥 갔거든요. 네.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을 쓰러뜨리자면 최소한은 석방이 안 되는 건데 정유라는 지 후원금 먹으려고 솔직히 어머니가 감옥에 있든 말든 저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애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자기 어머니 배신 때리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야, 알겠습니다. 그냥 아니 나는 민주당까지 했는데 왜 조민을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그 이제 대립각이 서니까 자기 말대로면은 둘 다 피해자예요. 자기 기준으로면은 둘 다 피해자입니다. 아, 그렇죠. 둘 다 피해자죠. 그러면 네. 피해자들끼리 이게 가장 웃기는 게 피해자끼리 서로 공격하는 건데 정유라가 조민 공격해서 후원금 먹지 않습니까? 저는 저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 단식을 조롱하던데 이게 뭐 거기까지 하냐 이거야. 그렇지. 자기가 정치인도 아닌데 네. 그렇게 사람답지 못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최소한 부모녀도요 사람다운 대우 못 받아요 저러면은. 알겠습니다. 태블릿 문제는 뭐 요 정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태블릿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픽스에서 다큐멘터리 형태로 만드는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뭐예요? 잘 안 보였죠 최근에. 네네. 잘 안 보였습니다. 지금 어디 뭐 외국 가가지고 전 수십 명 만나는 기록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있는데. 인도네시아 간 다음부터 잘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뭐 했는지를. 네. 그러다 갑자기 오늘 뭐 코피를 흘렸다. 과로 때문에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아니 근데 술 많이 마신다고 코피를 합니까? 난 모르겠어요. 좀 이제 날씨가 살짝 건조해지니까. 예. 뭐 저는 하여튼 본 적은 없는데 네. 과로가나 가음 때문에 코피 난다는 얘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대해서 지금까지 뭐 출퇴근이 좀 불확실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뭐 전직 대통령들은 이렇게 안 해서 뭐 코피 안 흘렸냐 그런데 이 코피 흘린 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넌센스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걸 대대적으로 대통령이 힘들다 과로 때문에 이걸 왜 홍보합니까 이거? 예전에는 이것도 국가 안보기 이거 때문에 큰일 나죠 이거. 밖에 알릴 수 없다 큰일 이렇게 나죠. 이야기했어요. 큰일 나고 실제로 이 대통령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대선 쟁점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뭐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가 됐었거든요. 술 문제하고 술 문제라든가 이 뭐. 팔다리 너무 가늘다 문제하고. 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사타구니 끓는 거하고. 홍보하는 것도 넌센스죠. 그러니까 얼마나 홍보할 게 없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생방송으로 TV에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은 실수를 줄이고 오히려 시야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나쁜 여론이 확장돼서 여론이 떨어진 걸 막자라는 뭐 그런 그렇겠죠. 작전이겠죠. 지금 도어 스태핑을 한다고 설치다가 네. 안 한 지가 이제 한 6개월 넘어갔고 네. 도어 스태핑 핑계를 대면서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도어 스태핑 없애놓고 기자회견 또 안 해.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어 스태핑을 할 때 이 어용 언론들이 하늘에서 이제 지도자가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 무진장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런 기자회견 안 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 지도자는요. 네. 김정은이나 저기 푸틴이나 이런 급들이 그러거든요. 지금 자기가 한마디로 전체주의 국가에 총통급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어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기자회견 안 합니까? 이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북러 정상회담도 했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가가지고 외국 정상들을 만났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실 이거 브리핑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원래 이 중요한 이 외교 문제로 방문하고 갔다 오면요. 그 네. 자체로 기자회견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로.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이제 이 북러 정상회담이 동북아의 정말 질서를 흔들었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 맨날 저기 북한 욕하고 저기 남한에도 북한 추종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기가 없네. 기가 차네요. 근데 말이 없어도 저도 잊어버렸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존재를. 근데 사실 한 일주일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안 나오니까 그 참 속은 편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다니까 그냥. 네. 찾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네. 어차피 이 정권 가는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 사람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혹시나 이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될까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제가 정말 이게 뒷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본의 이제 이 상계에서 태블릿 조작 보도가 나간 다음에 네. 진짜 많은 일본의 이 지식계에서 저희 미디어체 연락도 주고 자기들끼리 트위터도 돌려고 막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들을 막 하고 있어요. 일본 지식인들이. 오늘 나온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공개한 건데 일본의 아주 유력한 정보 방첩부, 그러니까 일본 극보수예요, 극보수. 일본 보수의 그 안보 전문가가 에자키 미치오. 예. 사실상 이 윤석열에 대해서 보수의 이 일부가 윤석열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네네. 범죄자다. 더군다나 같은 보수 정권인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범죄자다. 여기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일본은 이제 해상도를 높여서 봐라. 한국 보수를. 좀 꼼꼼하게 보자. 그러니까 윤석열 만세만 하지 말고 윤석열을 끝장내겠다는 보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기 하야나 윤석열 실각까지도 염두에 둬서 함부로 윤석열과 큰일 꾸미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윤석열을 통해서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못 간다. 위험하다. 네. 그리고 저희 미디어워치가 이런 일본 보수 지식인하고 거의 10년 이상 같이 이 네트워크를 해왔기 때문에 예. 다른 데가 아니라 미디어워치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는 건데 그럼 지금 그렇게 지금 윤석열이 외교를 잘한다. 지금 윤석열이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윤석열 잘한 거를 뽑으면 외교라고 뽑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한 거 뽑으면 외교라고 뽑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니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외교를 잘했다 얘기하면 일본하고 좀 잘 지낸다는 건데 그것도 그 일본의 보수 지식인 중에 굉장한 이제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지식인들이 윤석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네. 근데 이거를 한국 언론이 아무도 보도 안 하고 윤석열은 멍하니 있고. 자, 우리가 지금은 일본하고만 얘기해서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내일 제가 중국 해외 매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네. 서면은 끝냈고요. 그거 나가면은 일본 지식인들하고 중국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아마 공산당 간부들이겠죠. 그렇겠죠. 네. 반응이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 아마 중국 쪽에서는요 끌어내리자는 얘기가 나올 텐데 자기가 외교 자화자찬하다가 지금 중일 양쪽에 얻어터지는 판에 숨어 있어.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러시아는 중국보다 원래 한국 쪽에 훨씬 가까웠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훨씬 가까웠던 네, 나라. 그렇죠. 4개국 중에서 그래도 남북 자유통일을 러시아 정도가 그래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네. 통일되더라도 강대국 한국의 등장이 본인의 국가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제 생각했죠. 중국이랑 같이 이제 견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보다 러시아가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는데 이거를 박살을 내버리면서 김정은한테 이제 이른바 미사일 핵기술을 주겠다는까지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중일 양쪽에 이제 얻어터지게 생겼는데 그럼 외교를 뭘 잘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변화인 북러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슈를 끌고 나가면서 중국과 일본에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일본 지식인들은 얘 위험하다. 얘 아무것도 아닌 걸 하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 아마 이제 얘 끌어내자네 올라올 텐데 그 정도로 윤석열은 국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미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 들어가면은 빼먹을 것만 생각하지 한국의 어떤 메시지라도 도움될 게 없어요. 오늘 트럼프와 결국 2자릿수 차이로 바이든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난리 났네. 이건 나는 윤석열을 떠나서 일단 보수 변절자들이 큰일 났어요. 네. 그렇게 트럼프 만세 찬양하면서
트럼프가 원래 이제 미국 대통령 치고 거의 유일하게 친러 노선을 갖고 있었고 친러 노선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이 벌인 전쟁이지 러시아 잘못 없다. 그럼 트럼프는 나오는 네. 순간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 이야기 공약이 종전이에요. 공약이 종전.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도 이게 뭐냐 도대체 돈만 갖다 쓰고 된 게 뭐 있냐 이래가지고 미국 국민들은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이건 돌아버리거든요. 세금 네, 때문에. 네. 역대 늘 그래 왔어요. 그 네. 전쟁 하다가 전쟁에서 이기고도 정권 교체된 게 그 아버지 부시 이라크전 이기고 나서 클린턴한테 된 게 그렇죠. 돈 갖다 쓴 것 때문에 그런데. 그저 클린턴이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걸로 딱 끝낸 거잖아요. 저 베트남 전쟁에 그 존슨이 닉슨한테 박살나버린 것도 베트남 때문에 그렇죠. 졌고 네,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아니 그럼 지금까지 보수 전체예요. 전체가 다 트럼프 때 러시아는 우리 적이 아니다. 그 전광훈 목사를 따라다녔던 이충근 박사라고 있어요. 텍사스 대학교에서의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얘기해 오다가 윤석열이 러시아한테 짱돌 한번 던지니까 다음날 보수가 일제히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다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정치가 이제 정권 교체되면 또 다시 러시아 우리의 친구라 그럴 거냐. 그렇죠. 이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른바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신냉전을 다 때려 부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기시다 지지율이 20%대 중반이고 바이든이 40%대 초반이거든요. 윤석열도 아마 10%대일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다고 봐요. 10% 한 초중반일 거예요. 보수가 활성화돼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체제가 깨지는 거죠. 그 징조가 지금 트럼프 문제거든요. 사실 제가 미국의 입장이라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젤렌스키 비리 몇 개만 터뜨리면 그냥 전쟁 끝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끝내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죠? 예.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자기 먹을 건 다 먹어놨고, 이 러시아하고 이제 가까운 슬라브 민족의 영토는 다 확보해놓고 더 치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여기서 적당히 이 시간 끌면서 정권 교체되면은 요 정도로 끝내겠다는 게 러시아 입장이니까 거의 종전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뭣도 모르고 러시아한테 가서 짱돌을 던져서 막 앞잡이 노릇했던 윤석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지금 이런 재정 적자 상황에 우크라이나 가서 3조 주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럼 어떡하지? 다시 미국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도 러시아한테 친한 척 해야 되나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저거 뻔한데요. 이제 미국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려고 하지. 인도하고 합쳐가지고 그럼 러시아는 빠져나가고 있을 때. 아마 미국한테 여러 가지로 미국 쪽이랑 협의하면서 윤석열 이놈은 우리가 좀 처리하겠다. 일단 저 혼을 좀 낼게 우리가. 그거는 우리 그 조폭끼리 싸워도 앞에서 까분 놈 그거는 두 조폭단이 협의하잖아요. 앞에서 까분 놈들은 가요. 결국에는 그 꼴 났다고요, 그 꼴 이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이 끌어내려서 얘 우리 대한민국 아니다 얘. 우리 끌어내렸다. 이렇게 중국 러시아에 어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야, 그거네. 그 나치를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처단하고 난 이후에 히틀러는 알고 보면 독일 사람 아니야. 독일 국민들 우리 그때 살짝 맛이 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를린 함락 전에 1년 동안요 히틀러 암살 사건이 한 40번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 히틀러 죽인 다음에 얘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그러고 버티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입장돼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트럼프 당선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합쳐서 중재가 되면요, 이제 한국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끌어내지 않으면은. 그럴 때 윤석열을 이제 희생양으로 보내야죠.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일본의 지식인들이 돋보기로 쳐다보자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윤석열은 일본한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이 국제정치적 시각도 탁월하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갑자기 막 트럼프 편을 들어야 되는. 사실 트럼프가 한국 정치에 잘해줬어요. 굉장히 좋은 노선인 게 이 채찍과 당근으로 압박만 하지 전쟁은 안 하고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하고 트럼프 정권하고 손잡고 김정은을 개방으로 끌어내려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 방식을 쓸 때 트럼프는 당연히 러시아랑 중국을 같이 끌어들여야 되니까 이쪽이랑 싸움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사실은 어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당시의 국제정세였는데 이걸 판을 깨버린 다음에 북중러 한미일 청백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정세가 좀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윤석열이 뭣도 모르고 그 막 밀고 가서 뭐 시리아니 막 적으로 만들어. UAE는 적이다 그러고 그랬죠. UAE 적으로 만들어. 아니 지금 이란하고 지금 사우디하고 다 손잡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뭣도 모르고 옛날식 이게 뉴라이트의 이 패단이에요. 뉴라이트가 그 완전히 뉴라이트라 그러면 올드라이트보다는 좀 진전된 게 있어야 되는데 훨씬 한참 전에 냉전을 같이 끌고 돌아가지고 이 청백전 펼치는 게 뉴라이트. 네,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 저희가 이제 생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HYS님께서 윤석열 유엔 가서 러시아를 도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의 1년 교역량이 28조, 우크라이나는 1조도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우크라이나가 어디 붙었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침공한 러시아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들을 설계하고 이익관계를 따져내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엉터리다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꼭 해야 될 이야기를 마지막에 할까요? 태블릿 이야기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이야기 잠깐 구청장 해볼게요. 선거하고 네. 박근혜 문제 좀 네, 한번 하겠습니다. 뭐 메모드급 선대위를 꾸렸다고 봐야죠. 네, 안철수가 선대위원장이네요. 다 총출동하는데 네. 어쨌든 그 선대위 발족식은 안 했어요. 이거는 아마 이 당의 여론을 봐야 될 텐데 네. 이런 선거는 원래 보수 정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랬는데 되게 당이 막 가서 휘저없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패배했을 때 면피하기 위해서 당이 앞장서지 않는데 당이 메모드급 선대위를 꾸려놨기 때문에 이제 이 선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미니 심판 선거 윤석열 심판론이 나오죠. 스스로 만들어 버렸죠. 네. 김태우를 공천하지 않고 조용히 치렀으면은 강서에서 지난번 2018년도 지자체 선거 때는 60대 25로 민주당이 이겼던 선거더만.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총선 때는 세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이겼고 지난 선거 때만 이제 이 대선 프리미엄 때문에 2% 정도 김태우가 이겼는데 그러면 이건 객관적으로 무조건 지는 선거예요. 그렇죠. 여기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 지역구죠. 지역구가 유리한데고 보선은 원래 야당한테 유리하고 근데 이걸 판을 키워놨으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판을 키운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략은 대충 이기면 안 되는 거죠. 이 기회를 대충 이기면 안 되고 최소한 60대 25를 목표로 세워야 되는 거죠. 목표로. 뭐 더블 스코어로 이기자. 더블을 더 넘어선 건데 네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 여부가 실제로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게 정치인은 법정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선거판을 싸우는 건데 네네. 구속됐다 치자 이거예요. 바로 이게 10월 10일인가요? 10월 11일. 바로 2주 만에 이재명 대표는 자기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와버린 겁니다. 이거.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기각되든 구속되든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전념하라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네요. 기각이 되면 거의 윤석열 정권은 끝나는 수준이고 설사 구속이 돼도 2주 만에 이거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까지도 포함되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옥중에서 메시지 몇 번을 가지고 이 선거를 지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대 25까지 안 돼도 더블로만 이겼다. 이재명 대표는 뭐 거의 사실상 정치적으로 다 성공 거둔 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민주당에서 전국적으로 강서구청에만 거는 게 아니고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이거 플랜카드 걸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거는 윤석열 싫은 사람 다 나가 찍어라. 민주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윤석열 싫은 사람은 다 나오게끔만 판 만들어주면 그냥 자동으로 이기는 선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총출동은 하되 민주당을 너무 앞세면 안 되는 거겠죠. 약간 적당히 뒤에 빠지면서 제야도 많이 활용하고 보수 쪽에 이제 윤석열 싫은 사람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한 60% 70%가 찍으려면은 윤석열을 싫은 사람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래 보선에서의 구청장 선거면요 아마 김태호만 안 나왔으면요 이거 투표율 30%도 안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투표율만 올리면은 그건 전부 다 윤석열 심판하는 편한 얘기죠. 그렇죠. 네. 투표율을 만약에 한 60%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면 아마 트리플까지도 나오는 그런 거. 그 정도는 안 나올 거야 아무리 해도 투표율이. 60대 25, 60%.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블릿 PC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 있는지. 벌어졌는데 네. 11월 10일 날 판결이 하나 나오는데 네. 김한수에 대해서 제가 손배송을 걸어서 태블릿 JTBC 보도 태블릿의 이 계약서가 위조된 건에 대해서 제가 손배송을 걸었습니다. 네. 김한수가 위조했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유죄를 받아서 근데 원래 이런 소송을 해버리면요 똑같은 이 위조 건으로 SKT를 제가 건 건은 재판을 중단했어요. 위조 증거가 나오니까 재판 안 하겠다고 도망갔습니다 판사들이. 아 그래서 지금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안 있습니다. 해요. 그냥, 네. 그냥 안 한다고 도망가서 열질 않아요. 우리가 3번 4번 연락을 해도 재판 안 여는데 이번엔 성남지법인데 우리가 SKT 재판할 때 하나 배웠죠. 합의제 판사 3명인데 가면 안 되겠다. 여기는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판사 1명짜리 가자. 그래서 액수를 낮춰가지고 단독심으로 갔네. 그럼 판사 1명만 제대로 걸리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게. 박소영 재판 판사는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게 이 사건을 다 조사해서 왔어요. 이 단순한 계약서 이력뿐이 아니라 제 형사 사건부터 최소한의 반환 소송까지 다 조사해서 와서 아주 이 상세하게 저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가 답변하고 지난 결심 때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제 책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걸 다 읽어보고 판결 내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 나온 걸 보면은 변 대표 쪽에서 제출한 산케이 신문의 해외판 재팬 포워드 기사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아니, 번역에다가 그 공증을 밟아오라 그러는데 원래요 우리가 기사 이 증거 내면요 그냥 닫고 보지도 않아. 야, 이 판사님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네. 번역을 해서 공증을 받아오라 그러면은 예. 이거는 상세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제대로 때리겠다는 거여서 네. 이재일 변호사가 지금 변호 맡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 네네. 미생경제연구소에. 이거는 이긴다 이 상황이면은. 역시 우리가 전략을 단독으로 가서 한번 정말 가끔가다 하나 좀 괜찮은 판사 걸리면 이긴다 싶었는데 열렸고 또 하나는 정권이 잡으면요 형사 사건의 판사를 장악하지 민사까지는 안 잡아요. 네네. 제가 이게 민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민사에서 다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형사는 다 막혀 있어요. 형사는 권력이 장악하는데 민사는 상대적으로 장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이 판결 나오면은 JTBC 태블릿 PC에 대한 계약서를 SKT와 김한수와 검찰이 위조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뚝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보통 그 민사 쪽에 많이 하신 판사님들은 계속 정년까지 거의 다 있죠, 그죠? 좀 권력의 줄을 안 쓰는 뭐 사람들이 별로 민사에 관계가 있죠. 없는 사람이죠, 예, 그죠? 거의 민사에 있죠. 그래서 소심파가 많죠. 네, 네. 그 옛날에 저 누구야 조영 국민의힘 의원이 판사 시절에는 그런 소수 의견 많이 내는 소심 판사였어요. 누구야? 조영 의원. 조영? 예. 조영이 누구죠? 조영 의원. 주호영. 주호영. 아니 주호영 발음이 안 좋았나? 김기현 다 판사들인데 네. 뭐 원래 판사 때부터 그랬는지. 조영은 판사 때 소수 의견 많이 낸 뭐 국회 와서 괜찮은 판사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뭐 국회 와가지고 뭐 맛이 갔지 뭐. 네. 알겠습니다. 11월 10일 한번 저희가 기대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변 대표님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추석이 끝나자마자 이 중국 해외 매체에서 이제 아주 이 태블릿 관련 상세 보도가 나올 겁니다. 이 상케이에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항의 전화를 못하는 걸 보고 2발 3발 더 나간 보도가 나요. 아예 이제 이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는 보도까지 나가게 되고 그 매체는 상케이 회의판보다 한 10배 더 큰 매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미주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쪽은 이거는 미주 지역뿐 아니라 본토까지 다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기 때문에 13억의 중국인과 따지면 전 세계에 나온 중국 동포가 다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일본하고 좀 파워가 좀 다릅니다. 이 외교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이 미국 뭐 영국 다 퍼져나갈 것 같아서. 그리고 다행스럽게 한국의 공영방송이 이 부분을 지금 다 백업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보도를 하려고 해요. 네. 왜 이렇게 외신에서 지금 하는데도 어떻게 항의도 못하냐. 그래서 결국 다 터져나가는 과정에서 요 11월 10일 날 재판 나오면은 마무리 단계로 가지 않는가, 태블릿 PC는. 더 이상 뭐 항변을 하지 못해, 한동훈이나 윤석열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연말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그
변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 현재 공영방송은 이동관이 들어가는 상황에도 완벽하게 장악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아니 이 장악할 수 있는 게 경영진하고 데스크만 장악이 되지 개별 네. 기자까지 장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별 기자들 중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스크가 지금 찍어 누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네. 지금 각 공영방 데스크는 그냥 멍하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겠다. 그래서 그 기자가 저한테 얘기한 거는 이 기자들이 검사를 너무 무서워한다. 그래서 검사들의 조작 사건들이 다루기 무서워한다. 그 대신에 누군가 하겠다 그러면 또 말리지도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서 황당무계한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이동관을 우리가 살 꼬시면 어떨까? 네가 윤석열 배신하면은 저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진짜로? 예, 어느 순간에 제가 이동관 전화 때릴 거예요. 예. 네가 왜 덮었으냐? 네. 네가 조작한 거 아니지 않냐? 제가 전화할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넘어야 될 산인지 언덕인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네.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고민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고민하면은 갈라지기 때문에 네. 제가 마키아벨리가 아니겠죠. 일주일 만에 하니까. 일단은 해임 건의안부터 들어가라 그러면은. 해임 건의안부터 들어가면 이건 지금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파면을 요구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한테 파면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해임 건의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 다음에 국정감사 때 이제 한판 붙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사고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해임을 안 시킬 거 아닙니까? 절대 안 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탄핵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 네네. 그럼 빨리 해임 건의안부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일단 변 대표님 그 제안은 빌드업을 좀 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예, 해임 건의안은 원래 사실은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100% 다 해임을 시켰어요. 그렇죠. 네. 예, 심지어 박정희도 해임을 시켰습니다. 박정희조차도. 네. 근데 이걸 윤석열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의미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역풍 어쩌면서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1차적으로 해임 건의안부터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일각에서는 역풍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실상의 속내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캐비넷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혹시나 변 대표님이 관련해서 좀 들은 이야기는 없어요? 아니 전방위 이러고 검찰 권력을 갖고 남용을 수사를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근데 그 캐비넷을 좀 무력화시킨 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기각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정권인데도 그 1년 이상을 저렇게 털었는데도 구속을 못 시키고 반면에 지금 소영길 대표는 지금 프랑스에서 끌고 와가지고 5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소환도 못 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검찰 권력이 세지가 않다. 그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잘 써놨던데 검찰 권력 과대포장돼 있다. 판사 한 명이 박살낼 수 있는 권력이다. 검찰 권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군사 정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약체 권력인데 뭔가 이 과대포장돼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기각되면서 거품이 빠지니까 이런 거에 겁먹으면 안 되죠. 그 이야기는 굉장히 와닿는 게 변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잖아요. 사실상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권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약한 권력인데 민주당은 과대표정해가지고 과잉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방송 나온 논객들이 툭하면 윤석열은 무자비하다, 포악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마치 압수수색한 400번 한 게 엄청난 무자비한 일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지만 그렇죠. 압수수색을 400번 했다는 얘기는요. 얘들이 엄청나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군사적거 같아서 압수수색 뭐 합니까? 그냥 잡아가면 되지. 네네네. 그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 교사시키고 압수수색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품이 좀 빠지는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을 날려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넌센스 질문. 압수수색 300번 하고 고문 한 번 오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요. 저는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당하고 바로 구속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를 잡아넣었을 때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이 3차장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되면서 권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거는 현장과 조금 멀어졌어라는 법원 장악이 안 되는 거죠. 법원 장악이 안 되는 법원 장악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지금 이탈하고 스스로 법원 장악을 어떻게 보면은 망쳐놓은 게 네. 대법원장을 거의 이거 도저히 뭐 시정 잡배 같은 사람을 앉혀놓으니까 이번에 아마 법조 관계자들은 대부분 법리적으로는 기각인데 이 진행되는 과정 볼 때는 이제 인용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네네. 막상 기각되니까 어떤 판단 내렸냐면은 야 대법원장을 저런 사람 앉혀놓으니까 이 일선 판사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강한 시그널 준 거 아니냐 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 시키냐 네. 그 정도로 대법원 자체도 장악 못하는 무능하고 약체 정권이라는 거죠. 변희재 대표님 해석은 이거네요. 너무 엉터리인 자신과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는 대법원장을 출연을 하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장판사 이하 밑에 판사들은 불만을 가지고 한번 있다. 해볼만 하는 거죠. 이건 네. 야 이거는 좀 한번 엎어보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부분들이 대법원장이 되면 이제 승진에 직결되는데 그렇죠. 저런 시정잡배가 대법원장 되면은 시정잡배 같은 애들이 승진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좀 열심히 한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거. 그러니까 실패한 거면 다 대법원장하게. 네. 그럼 지금 변희재 대표님은 지금 대법원장 임명권 문제도 야당에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무조건 반대하죠. 이거는 법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윤석열식 법원장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제 부결시켜야 되는 거죠. 동의하는. 제가 한 번씩 변 대표님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참 독특한 해석이기도 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해석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역으로 네. 근데 또 그런 식으로 또 분석하는 사람들 있던데 뭐 이게 부결됐으니까 대법원장을 가결시켜야 한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원칙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그건 판사들이 무리한 법원 장악에 대한 하나의 반란이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탄핵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변 대표님 생각은 한동훈 탄핵에 이어서는 윤석열 탄핵까지 가자는 이야기죠? 저는 윤석열 탄핵까지는 저는 뭐 안 가도 윤석열은 자진하야가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네. 검찰 칼을 부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건 검찰 칼밖에 없는데 네. 그 칼이 생각보다 약하다 이거죠. 그러면 한동훈만 날려버리면요. 검찰 칼도 이제 완전히 무뎌지니까 아까 캐비넷 얘기 나왔지만 네. 캐비넷에 당하기 싫으면 싫을수록 빨리 한동훈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한동훈은 마음껏 날뛰게 놔두니까 지금 그나마 칼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번에 이제 한동훈의 탄핵 사유는 체포 동의안을 들고 와가지고 확대 과장해서 지 생각 가지고 막 찍어버린 거 아닙니까? 범죄자처럼. 그렇죠. 피의사실 공표돼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황당무계한 직권남용돼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이전에도 노웅래 의원 때도 그랬었고요. 돈봉투. 이성만 윤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미 그때 탄핵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늦은 거지 탄핵이. 네. 이걸 다 묶어서 이걸로 탄핵시켜버리면요 이제 검찰이 힘을 못 쓸 겁니다. 아까 그 송영길 대표 쪽에 지금 이 반박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송영길을 뇌물죄와 입법노비를 같이 잡으려고 했는데 이 대표가 구속이 안 되면서 지금 송영길 대표 쪽으로 공격이 쭉 가는데 실제 아무것도 새롭게 발견된 게 없는데 그 송 대표와 연결돼 있는 그 먹사연에 이미 후원금을 이미 그때 낸 거가 다 드러났잖아요. 후원금 낸 거를. 그걸 그냥 갑자기 뇌물로 바꿔가지고. 그거는 사실 돈봉투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네, 전혀 관계없는 먹사연에 정식으로 후원금 낸 게 이미 압수수색에 가져갈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그냥 이제 와서 뇌물이라고 그냥 우겨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못 잡아놨어요. 송영길 대표도 못 잡아놓으면 정권 그냥 그 자체로 붕괴되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송영길 대표 잡는데 총력전을 펼치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좀 하나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가 탈당했다는 이유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방어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참 잘못된 처사죠. 예를 들자면은 이번 그 정기국회 때 법사위 국정감사나 이럴 때 송영길 대표 건이라든가 변희재 대표가 주장하셨던 태블릿 문제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따져야 되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처사여서
그게 정치적으로 시그널이 잘못 가면은 억울하게 또 구속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는 소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근처도 못 갔어요. 네. 근처에도. 연결고리까지 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공천 과정에서 돈봉투 의원들 감점 주기머니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얘기도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민주당 내부에서? 예, 예. 이거 아직 지금 실체도 안 밝혀진 것 같고 검찰 수사를 또 인정하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검찰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가는 건데. 아직 저거는 지금 명단만 공개했지 아무 수사도 안 이루어졌는데 벌써부터 뭐 갖고 감점을 하니 많이 얘기하면은 검찰 수사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참 이 답답한 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구속영장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검찰 독재라고 인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 소영길 대표 그쪽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사만 부당한 거고 그쪽 수사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를. 그렇죠. 사실 이 돈봉투라는 게 당내 선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관계법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 명을 구속시켜가지고 윤관석 의원을 이제 6천만 원이 아니라 총액 2천만 원을 자기가 전달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 중간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 모르겠다는 얘기니까 액수가 근데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 돌아가도 20명한테 이게 100만 원 이하라단 말이에요. 100만 원 이하로. 현직 국회의원이 당내 선거에 100만 원 받았다고 이게.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이미 판례상 그거는 벌금으로 이미 박희태 판례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때 액수 훨씬 컸어요. 그때 그렇죠. 총액이 8억인가 그랬는데 네. 결국 당내 선거에 대한 특성 때문에 매표 행위가 아니고 나눠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벌금형이니까 이거 구속까지 나올 사안도 아닌데 이걸 민주당이 자꾸 검찰 프레임에다가 손을 들어주는 좀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될 게요. 과거에 관행적으로 당내 선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검경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개입해서 정치관계법을 들이대려고 하면요. 선거가 있은 지 6개월 내에만 법률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선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6개월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하려면 6개월 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1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도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소시효가 사실상 이제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공소시효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선거 범죄를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쳐다보면은 이미 선거가 끝났어. 그럼 그 사람이 당선됐으면은 당대표든지 당내 선거 당대표고 뭐 공직선거하면 국회의원 업무를 해야 되는데 네. 검찰이 계속 인연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시효를 선거 관련해서 6개월을 정해놓은 건데 이것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네. 이미 6개월이요. 수사만 지금 6개월 이상 하고 있어요. 수사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송 대표는 아직까지 소환도 안 당하겠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한동훈 탄핵이랑 맞물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 구속도 실패하면요. 그 자체로 정권은 절반 이상 무너져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검찰 정권이 생각보다 검찰 권력도 똑바로 못 쓰네. 그리고 이미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지금 아예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아예 안 하잖아요. 지금. 네. 그 보수에서 윤석열 지지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문재인, 이재명 구속한다 그랬는데 문재인 아예 수사도 안 하고 이재명은 실패했고 저희 야인, 민간인에 불과한 소영 대표까지도 이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자체로 정권이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진보도 좀 뻔뻔해져서 잘 싸워라 뭐 이런 이야기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송영길 대표 문제에도 민주당이 분명히 나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달아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궐선거인데요. 10월 11일 날 구청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1개 구청장 선거에 불과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구청장을 사면을 시켜주고 윤석열 구청장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공천받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처럼 돼버렸거든요.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에 지면은 어떤 국민의힘의 동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는 거는 거의 뭐 확실시된 게 아닌가. 물론 아마 이제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대통령실에가 이길 수 있다고 보고서 올라갈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이제 이기는 쪽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이 이길 때 이거 최소한 두 자릿수고 제 생각에는 더블 스코어 정도는 이겨야지만 진정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이기면은 저 당이나 이 정권은
크게 흔들릴 겁니다. 네. 이게 강서구가 어쨌든 현재 국회의원 3명 다 민주당 의원들이고 2018년도 지자체 선거 때는 60대 25로 이겼더라고요, 민주당이. 네, 네. 그러니까 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서는 김태우가 2% 이겼던 데인데 네. 강서구뿐 아니라 이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이 이 강북권이 원래 민주당 강세인데 여기서 만약에 10%나 더블 스코어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은 지난번 2020년 총선 때처럼 수도권 전체에서 국힘당이 이길 데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버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당 지지율 전체는 한 7% 차이가,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180대 100석으로 뭐 거의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네, 네. 당 지지율은 7%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수도권 특성이 7% 정도 이기면은 진짜 더블로 이기는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소선거구제의 하나의 특성인데 그럼 강서에서 뭐 12% 이겼다, 20% 이겼다 이러면은 선거가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김기현 체제 붕괴는 확정이고 네. 한정석이라고 있어요. 보수의 KBS 스피릿 출신 농객인데 보수에서 가장 이 촉이 빠르고 먼저 움직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타브레피쉬 조작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윤석열로 변절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번 추석 연휴 때 윤석열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예, 이기려면. 예.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빨라서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이 가자는 대로 보수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윤석열 출당론이 나와버렸는데 강서구 선거에서 한 20% 정도 이겼다. 그럼 아예 꽤 많은 보수 논자들이 윤석열 출당론을 얘기할 겁니다. 김기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1차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보궐선거에 지고 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김기현이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공천을 네. 윤석열이 했다는 게 다 공인이 돼버렸는데 네. 김기현은 계속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안 된다고 하다가 김태우라는 사람의 대법 판결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무리하게 사면복권시켜서 출마를 시킨 거는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지.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10% 안쪽으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럼 김기현 정도 정리하고 끝내겠지만 20% 채가 넘었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의 현역 의원들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국민의힘 현역이라는 게 지금 수도권에 없어요. 그렇죠. 네. 다 영남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영남권은 지금도 공천만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버티겠지만 수도권의 이 원외위원장들하고 이제 이 소수의 예를 들면 윤상현 정도 지금 네, 네. 이대로 선거는 못 치른다 이거죠. 이대로 선거는. 지금 윤상현도 지난번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와서 남영희 그렇죠. 3자 구도에서 이겼죠. 100표인가 뭐 200표 차로 170표. 지금 남영희한테 지는 걸로 나와요 윤상현이. 네, 네, 네. 그럼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 윤상현 입장에서.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아마 이 거대한 이제 이 반발이 나오겠죠. 그리고 약간 이제 이 정서적으로 이제 보수는 이해관계에 굉장히 빨리 계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 네, 도저히 이해관계. 이거 선거 네. 못 이긴다 그러면요, 뭐 네. 윤석열 출당시키는 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홍준표가 박근혜를 출당시키는데 네. 지자체 선거 한 10개월 전입니다. 선거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무차별 박근혜 출당시키는 데 있어서 다들 그냥 다 동의했습니다. 네. 박근혜 감옥에 있는데. 예, 예. 박근혜도 출당시키는 당이 이 당인데 네. 이 선거 이번에 막 보궐선거 참패하면 참패의 원흉으로 다 공식화될 윤석열 정도 쫓아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었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래도 현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검찰 권력이라는 사정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과연 현역 의원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이 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중간평가가 평가를 넘어서 아예 심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검찰 권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뭐 총선에서 뭐 지난번처럼 또 한 100대 180으로 또 깨져버리면은 정권 자체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냥 참패하는 상황까지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출당을 시키면서 세탁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일정 정도는 이기려고 들지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참패당하진 않을 겁니다. 변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윤석열 출당 정도까지 가는 상황은 윤석열 탄핵도 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되어버렸는데요. 상황이죠.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까지 갔던 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네, 네. 김건희가 박근혜 탄핵은 보수가 했다고 얘기하듯이 네. 박근혜 탄핵은 김무성, 유승민 보수가 한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민주당은 할 힘이 없었잖아요. 쪽수도 안 됐고. 그리고 기만 주머니 야당은 해야 되는 거고. 그 박근혜도 탄핵을 시켰는데 까짓거 윤석열 아까 말한 검찰 칼이 꺾인 윤석열 그리고 선거만 하면 참패하는 윤석열 이것 쫓아내는 거는 보수에서는 정말 하루면 가능했어요. 하루면. 아까 말한 대로 한정석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수에서 윤석열 만세에서 변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 출당하자 얘기 나왔다는 얘기는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농객들은 대기를 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윤석열은 이 태극기 세력이랑은 여전히 이게 지금 융합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범태극기 세력은 윤석열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안 줬단 말입니다. 저희가 한번 나눠볼게요. 범인제 보수 세력을 태극기 세력, 유튜브 세력, 국회의원들, 현직 정치인. 자,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바뀌어요? 일단은 현재 태극기 세력이라고 했을 때 유튜브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연결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공천을 안 주는 게 거의 확정적 되고 있어요. 태극기들은 유튜버든 뭐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유튜버인데 왜 민영삼은 자리 주고 왜 신혜식은 자리 안 주냐? 네. 민영삼은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고 신혜식은 탄핵 반대 운동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리를 아예 안 준다는 게 공식화됐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자리도 안 주는데 이 사람들은 참패할 것 같다. 가장 먼저 반란을 일으키게 돼 있죠. 그러면은 다른 보수를 만들겠네요, 그죠? 어떤 상징을 하나 만들어야지 솔직히 이 사람들한테 상업적 이익도 되고 또 다른 이후에 정치적 급부도 생기잖아요. 일단 윤석열은 쫓아내는 데는 동의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수도권 이제 위원장들 그리고 수도권 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 권영세 정도 빼고는 이쪽이 붙겠죠. 그래서 쫓아내는 데는 다 합의가 될 텐데 그럼 누굴 내세울 거냐에 대해서 저는 그 세 팀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데 1팀은 이준석, 유승민 세력입니다. 네. 우리를 데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 2팀이 박근혜. 박근혜. 네. 3팀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태블릿 진실 추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박근혜하고 약간 이제 사이가 이제 좀 구분이 됐어요. 저희 팀하고 봤을 때. 근데 결국에는 보수에서 윤석열을 쫓아내는 상황은 어느 상황까지 갔을 때냐? 지금 이미 이제 저도 추석 때 이 중국 언론하고도 좀 인터뷰를 해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중국 언론 또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외신이 나오고 그 외신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유력 언론사가 같이 따라 붙어 있어요. 이게 태블릿 PC가 공론화됐을 때. 왜냐하면 이 이슈는 원래 보수의 이슈였기 때문에 보수 측에서 윤석열을 막아줄 방법이 없어요. 이 이슈는. 네. 그러면 이게 공론화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검찰 칼이 무너지고 선거는 참패하고 태블릿 조작까지 윤석열이 뒤집어 쓰고 있다. 요때 쫓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윤석열. 그렇게 되면은 태블릿 진실 투쟁하는 쪽이 가장 유리하죠. 이 상징적으로 나오기가. 그래서 유승민, 박근혜 진실 투쟁 세력이 상호 경쟁을 하는데 태블릿 PC가 어느 정도 폭발력 있게 나갔냐에 따라 가지고 요 차기의 이 보수의 리더가 되는 거는 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준석, 유승민 세력은 태극기 유튜버와는 원래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원수지간이 원수지. 네, 원수지간들인 거고 또 태극기 유튜브 세력이 이념적인 걸 떠나서 상업적 이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해봐야지 좀 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상업적 이익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유승민, 이준석과 이 태극기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네, 물과 기름이고 특히 이제 태극기 쪽에서 윤석열로 이제 변절을 하는 과정에서 이 유승민, 이준석을 과도하게 죽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변절을 정당화하려고 이게 이준석, 유승민을 죽이는 논리가 박근혜를 탄핵했다고 죽이는데 탄핵의 주범은 윤석열이야. 윤석열이다. 네. 근데 글로 변절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유승민, 이준석을 죽이기로 들어와서 지금은 거의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에 있어가지고 쫓아낼 때도 어쨌든 태극기들이 쫓아냈을 때 가능해서 유승민, 이준석을 데려온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야, 이거 재밌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합리적인 개혁 보수로 정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네요. 아니 그쪽 팀은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약간 박근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박근혜가 예. 자, 박근혜로 가면 이제 완전 구태로 가는 거죠. 박근혜로 가면 옛날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박근혜가 혁신하지는 않습니까? 안 되죠. 혁신 불가능한 사람 똑같이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쪽이 제일 짭짤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슈퍼챗도 제일 많이 쏟아질 지금 거고. 노리고 있는 거 확실한 게 시장 바닥 왜 다닙니까 박근혜가 갑자기?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세력이에요. 세 번째 제가 약간 최대집 이현주 등등이 하는 이 사람은 진실투쟁 같이 하거든요. 이 세력이 잡는 게 국가적으로나 보수적으로나 아마 가장 나은 선택이겠죠. 가치로나 이제 미래를 보면 맞는데 지금 아스팔트라든가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최대집하고는 전혀 문제가 같이 아스팔트 세력이니까 네. 이 사람 최대집 세력은 이제 올드라이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뿌리가 같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결합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좀 최대집 대표도 그걸 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초에 이제 다시 보수 안 가겠다 생각하니까 막 보수 변절자 까는데 최대집 대표가 그렇게 보수 변절자들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또 들어온다. 윤석열이랑 뭐 얼마나 뭐 같이 가겠냐 그런 생각들에서 최대집 대표랑 결합되는 건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제가 이야기했던 변수 현역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제도권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보수 세력이라든가 여기과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수도권은 문제가 할 수 없고 있다. 수도권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을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을 우리가 총선 때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에서 쫓아냈다는 얘기는 이미 윤석열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감옥 보내느냐 어디 윤석열이가 일본으로 도망가 요것만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이 윤석열 심판론을 막기 위해서 보수에서 먼저 윤석열을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자 거기까지 제가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수도권에서는 다 찬성하죠. 예, 동의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버라든가 이 아스팔트 운동이라든가 이 급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의 성격상 상업적 이익이라든가 어떤 뭐 정치적 상징 이런 걸 따라가야지 솔직히 뭐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제도권 정치인 내에 그 뭐 전통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는 계보라든가 리더라든가 그런 사람이 없어도 되냐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박근혜 정도 말고는 네. 사실 이제 뭐 상징적 가진 사람도 없고 네. 박근혜 하나 정도인데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상징성을 다 깨트렸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는 하나 특성이 개파 논쟁이 없다. 보수는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네, 노선 논쟁도 없고 단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변절도 단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보수를 박살낸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출신이 보수 와서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논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누구 하나 오면은 그냥 똘똘 뭉쳐서 올려버리면 된다는 걸 하니까 그 과정에서의 상징성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명도나 인지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큰 의미 없어요. 보세요. 제가 그래 더 저급하게 표현을 드릴게요. 누구 이름 팔아야 슈퍼챗 쏟아지냐 이 말이야.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게 의미가 똘똘 없다고. 뭉쳐있기 때문에 네. 명분 있는 사람 올려버리면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게 인지도나 이런 게 영향력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 운동하고 대형 유튜브 몇 개가 딱 뭉쳐가지고 네. 그 딱 하나 그리고 띄우면은 수도권에서 띄우면 되는 거지. 예, 이거 갖고 무슨 뭐 그러니까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이제 이런 거보다는 스스로 그냥 이 자기들 이권을 챙겨줄 수 있는 권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뭉쳐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유승민, 이준석은 아닌 것 같다고 그건 생각하시죠? 너무 많이 칼질해놨기 때문에. 아니 유승민, 이준석이 들어오면은 똑같은 문제가 또 벌어질 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자리 안 줬는데 주겠어요? 이준석, 유승민이 여기랑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는 자기가 전권을 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적당히 이 자기 명예복무하는 선에서의 요 정도만 되면은 윤석열이든 누구든 뭐 연합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는 뭐 과거처럼 완전 상황으로 딱 뭐 뭉쳐진다거나 그렇게 스탠스를 가고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좀 약간 지휘주의 비슷하게 좀 간다고 봐야죠. 박근혜는. 적절한 수준의 명예회복만 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터뷰가 딱 그랬어요. 중앙일보 인터뷰가. 그렇죠. 네. 윤석열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다고 이걸
바로 이 자기 억울함을 풀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적당히 보면서 상황 보고 있겠다. 이기는 놈, 이기는 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참 이게 특정인을 제가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윤상현 같은 사람이 갑자기 막 이 아이콘이 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다르죠. 뭐 윤상현이 나쁠 것 하나도 없잖아요. 유승민, 이준석처럼 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윤상현이가 완전히 앞장선다. 가능한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 결과하고 이 타브리피쉬 문제가 제일 큰 변수인데, 요 흐름을 놓고 누가 이 두 개를 갖고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가장 앞장섰냐, 여기서 결론 난다고 보는데, 윤상현은 원래 스타일이 어느새 윤석열 타도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가능한 사람이죠, 충분히. 관상은 뭐 그 양반도 만만치 않은 관상이.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박근혜에게 옆에 붙어가지고 김무성과 싸우더니 어느새 무성 형님으로 또 가더라고. 예, 그래서 네. 그것도 어느새 또 윤석열로,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윤석열 타도 외쳐도 뭐 저는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녹방 아닙니다. 완전 그 생라이브 실방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에 꽤 많은 사람들이 네. 아마 강서구청장 선거 이기면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한 15% 이겼다? 야, 이제 드디어 또 우리가 압승이구나. 이제 요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고 하면 보수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패배하는 길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수가 훨씬 더 역동적이에요. 훨씬,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가차없이 쫓아내고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럼 민주당은 또 멍하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 윤석열은 이제 심판이 됐어. 저는 아마 총선 전에 일본으로 날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럼 민주당은 누구 심판할 겁니까? 막 바꿔서 들어왔는데. 야, 사실 이렇게 동의 안 되는데 변 대표님 이야기만 들으면 솔깃해져, 굉장히. 그러다 선거 또 지는 수 있어요, 민주당.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민주당은 네. 보수가 윤석열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윤석열을 더 때려 부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수가 쫓아내도 이건 민주당의 공이다가 인정돼야 되는 거죠. 개파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김무성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몰아내기에 또 나설 수도 있겠네요. 이명박계는 네. 윤석열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선이 넘어섰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명박이 내보낼 겁니다. 일정 정도 버텨주겠죠. 자기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주주 아닙니까, 따지면은. 근데 못 막는다 싶으면은 이명박이가 벼랑에서 밀어버리겠죠.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부산에서 출마 준비를 한대요. 지금 부산 출마 준비 플러스 공식위원장 지금 다 노리고 있는데, 네. 이 검사 쪽이랑 좀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죠. 보통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라든가 보수 진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번에 김기현이 날려버리면은 윤석열이 친정 체계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근데 이 현재 대주주가 이명박계다 보니까 네. 그게 가능하겠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일단 이 김태우 공천을 이명박계가 막다가 던졌거든요. 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여기서 참패를 했는데 어떻게 당권 잡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윤석열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생각하는 범야권이 200석 이상이 넘어서 윤석열을 탄핵한다라는 구도보다는 변 대표 생각은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나서 보수 내에서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네요. 200석, 민주당이 200석을 이길 상황이 돼버리면은 여기서 윤석열을 먼저 쫓아낸단 말이죠. 예. 그대로 당하지 않죠, 절대.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 보수의 인연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연이 없는 세력인데, 인연이 있어도 쫓아내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기들 밥그릇 챙겨달라고 옳혀놨는데 밥그릇도 못 챙기는 게 보수에 있는 밥그릇 오히려 줄여놨다. 그게 그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강조되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인데, 네. 20% 졌다 이거야, 20%. 그러면 진짜 200석이에요, 민주당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냐고, 여기가. 바로 바꿔버리죠. 사실은 부산 같은 이런 좀 과거에 조금 흔들렸던 이 지역 기반이 있는 곳, 이런 데 또 흔들리는 게 더 유의미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국에 이제 되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강북구에서 20%는 졌다 얘기는 부산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뭐 볼 것도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민주당이나 이제 윤석열을 빨리 쫓아내고 싶은 사람은 강서 선거에 오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20% 차만 넘기면 자연스럽게 보수에서 윤석열을 정리하러 들어갈 겁니다. 아마 제 느낌은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 짚고 강서 보궐선거에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이 메시지를 잘 던져야 돼요. 메시지를. 메시지를 윤석열 조기 심판론을 내세우고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여기서 윤석열 같이 끝장내자.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투표장으로 오게 하면 이게 뭐 통계적으로 판단하잖아요. 60%가 싫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잖아요. 근데 네. 그중에 30%가 민주당 지지하니까 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30%가 나와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거의 트리플 스코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민주당 색채를 세게 들어가지 않는 저는 이재명 말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게 자꾸 이 총선 승리 얘기하는데 특히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는 총선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가 왜 민주당 총선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냐. 그냥 윤석열 심판만 갖다 때려버려야 되는 거죠. 총선 승리까지 가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현재 야당 대표가 총선 승리를 당내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아마 당내 그 분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꿔서 놀게 만드는 거거든.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